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코빗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가 최근에 4만 명 구독자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질문들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커피 시간에는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4분의 질문을 선택을 해서 매번 커피 영상마다 한 질문씩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JH2님께서 주신 질문을 다뤄볼까 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법정화폐로 쓰이는 비트코인을 비판할 때 가격 변동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비트코인 가치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도 있고 비트코인 가치가 더 올라가면 안정성을 가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을 향한 가격 변동성 비판을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변동성이 크죠. 근데 우리가 변동성이 크다고 얘기를 할 때 비교 대상이 있어요. 머릿속에서 보통 이것이 이제 암호화폐다 이렇게 많이 불리우니까 화폐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화폐라는 거는 원화나 US 달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격이 일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원화로 또는 US 달러로 교환을 하려고 했을 때 그 교환 비율이 이제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것을 이제 자산으로 투자 자산으로 보고서 다른 전통 투자 자산인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거랑 비교를 하면서 주식 같은 경우 뭐 아무리 변동성이 크다 하더라도 뭐 3%, 5%뭐 이 정도 하루에 움직이는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10% 넘는 움직임이 매일같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산이니까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비트코인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엔 이거는 프레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법정화폐나 주식이나 이런 거를 비교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은 물론 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신생 자산군이기 때문에 우리의 프레임을 조금만 넓혀서 생각을 하면은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생 자산군이기 때문에 어떤 자산이냐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회원권 같은 자산인 겁니다. 제가 이 표현을 굉장히 여러 번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한 번에 딱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지만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 그게 뭔지 이해도도 많이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비트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떨 때는 굉장히 가격이 높게 측정됐다가 낮게 측정이 됐다가 뭐 어떤 뉴스가 터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했다거나 뭐 이런 일들에 의해서 가격이 굉장히 등락이 심하게 표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신생 자산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자산인 거죠. 주식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주식이라는 자산군이 이 세상에 등장한 지 뭐 대체로 한 300년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자산군에 대한 이해도 높고 이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성숙한 어른인 거죠. 그런 반면에 비트코인은 지금 12살 나이에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감정 기복이 심한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변동성이 심한 거고 비트코인이 성숙을 해서 어른이 되면은 그러면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성숙이 언제 되느냐? 그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가치 저당 수준으로서 거의 보급이 다 됐을 때 그랬을 때가 바로 이게 성숙한 비트코인이 어른이 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언제 올지는 뭐 모르겠어요.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나 컨텐츠 제공을 통해서 그런 노력이 좀 더 앞당겨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시기가 오면은 여기 제이칠님께서 언급을 하신 것처럼 비트코인 가치가 더 많이 상승했을 때일 거고 그렇게 되면은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찾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그 이후에는 연간 뭐 한 1, 2%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가치를 담는 그릇인 건데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또 전 세계 경제 GDP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 세계 GDP가 한 1, 2% 정도로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그 트렌드가 계속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는 숫자는 한정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비트코인 자체가 전 세계 경제가 창출되는 가치만큼만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 1, 2% 정도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런 시대가 우리가 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교환 매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시기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어떤 물건이 4단계를 거쳐서 화폐가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과정이 수집품, 두 번째 과정이 가치 저장 수단, 세 번째 과정이 교환 매개 수단, 네 번째 과정이 가치 측정 단위. 이 과정을 통해서 화폐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보급이 완전히 끝났을 때,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교환 매개 수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가격도 안정이 돼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교환 매개 수단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더 수월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정도가 제가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고요. 그러면 현재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먼 미래의 일이니까,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상황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주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뤄야 될지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이 변동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하락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변동성은 위로도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 우리가 잘 사용만 하면은 우리 투자 행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뭐 불이나 칼, 자동차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세 개 모두 다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어린아이한테 주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지만은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 갔을 때는 굉장히 우리 생활에 유용한 도구들입니다. 이 변동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위험하지만은 우리가 사용할 줄 아는 방법을 잘 터득을 하면은 우리의 부의 창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가져다주는 성질인 거죠. 그러면 올바른 사용 방법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은, 저는 일반인들이 가장 습득하기 쉬운 사용 방법은, 첫 번째는 절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담보로 잡고서 돈을 빌려서 쓴다는 얘기인데, 담보 가격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강제 매매가 들어와가지고 팔고 싶지 않은, 존버하고 싶은데 또 불구하고 팔고 싶지 않은 가격에서 강제 매매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 방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사이징인 거죠. 자기가 잃어도 일상생활에 영향이 없는 만큼의 양만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변동성이라는 게 여태껏 과거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은 하방으로는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지고 상방으로는 플러스 2000%가 나오는 그런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12년간 평균을 내면은 연간 수익률이 250%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익률 구조가 비대칭인 거예요. 하방도 물론 마이너스 80% 크지만은 상방은 플러스 2000%라고는 엄청난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변동성이 너무나 불편하다면은 현금 100%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투자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80% 플러스 2000%라는 그런 변동성이 포트폴리오 전체로 봤을 때는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마이너스 8% 플러스 200%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현금까지 포함한 90% 현금, 10% 비트코인 이라는 이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는 그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10%가 적정 레벨인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리스크 톨러런스 레벨을 찾아서 포지션 사이징을 하면은, 그러면 훨씬 더 변동성을 다루기가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스타트 플로우 모델로 잘 알려져 있는 애널리스트 플랜 B께서 재미있는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개의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포트폴리오 A는 100%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을 경우, 포트폴리오 B는 90% 현금이고 10%만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을 경우를 비교를 했는데, 4년 이상 보유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거 12년간의 수익률을 보면은 어느 4년 구간을 잘라도 비트코인을 현금에 10% 섞은 포트폴리오 B가 포트폴리오 A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었고요. 그리고 이 변동성도 S&P 500에 투자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작게 나온다는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결국 변동성의 문제는 일단 우리의 사고방식의 프레임의 변화와 그리고 변동성을 다루는 방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투자 행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은 이 비트코인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